2017년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도시 곳곳에는 새로운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피고인들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다. 그들은 여러 회사를 세우고 신탁회사와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토지 신탁을 통한 사업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자금 조달과 세금 처리 문제도 신탁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었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환급 대상이 되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환급금이 발생할 것이 분명했다. 신탁계약서에는 이 환급금이 신탁회사로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신탁회사는 당연히 그 돈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자금을 계산했다. 그러나 실제 환급금은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회사 명의로 지급되었다. 법적으로는 사업의 실질 주체가 위탁자이기 때문이었다. 피고인들은 환급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고 일부는 사업 운영에 사용하고 일부는 돌려주지 않았다. 신탁회사는 격분했다. 이건 우리의 돈이다. 그렇게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되었고 사건은 곧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과 항소심은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그 돈을 보관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에게는 신임관계가 존재했고 따라서 환급금을 함부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았다. 2018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매매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자는 위탁자라고 규정했다. 이는 조세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 세무당국은 이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납세 의무자와 환급 청구권자를 위탁자로 본 것이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환급금은 애초에 위탁자인 피고인들의 운영회사에 귀속될 성질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그 돈을 수령한 것은 불법적 점유가 아니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등장한다. 그것은 채권 양도의 문제였다. 계약에는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채권 양도가 완전히 효력을 가지려면 채무자인 세무서에 대해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민법상 대항 요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 따라서 환급금은 법적으로 여전히 피고인들의 운영회사 소유였다.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권 양도의 경우 양도인은 단순한 보관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환급금을 사용한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일 수는 있어도 형사상 횡령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많은 청취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아니,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해놓고 안 준 게 왜 횡령이 아니란 말인가? 바로 여기서 법과 정의 그리고 형사 책임의 경계가 드러난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환급금은 형식상 위탁자에게 지급되었고 법적으로도 그에게 귀속되는 권리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의 돈을 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신탁회사와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일 뿐 형사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이 판결을 들은 피고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반면 신탁회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받을 돈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신탁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판례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차고 송금 사건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한 사람이 실수로 남의 계좌에 거액을 송금했을 때 그 계좌의 주인이 이를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인정된다. 왜냐하면 송금인은 애초부터 돈을 상대방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상대방은 그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에서는 횡령이 성립한다. 대표이사는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 사건은 달랐다. 환급금은 본래부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돈이었고 신탁회사가 그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 제도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영국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HMRC를 통해 처리되는데 환급권자가 누구인지는 법에 매우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탁 구조 속에서도 실질 사업자가 환급권자가 되며 만약 다른 계약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독일에서는 신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매우 엄격히 다루며 환급 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혼동을 막기 위해 철저한 통지 제도를 운영한다. 만약 이 사건이 독일에서 발생했다면 신탁회사가 미리 세무당국에 통지를 했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신탁회사와 위탁자 사이의 환급금 귀속 문제는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되며 만약 계약 위반이 발생해도 형사보다는 민사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건의 무죄 판단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조세법과 형사법의 경계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형사법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끌어올리면 사회적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 경계를 명확히 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탁회사 입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단지 그 수단이 형사고소가 아니었을 뿐이다. 이 판결은 앞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신탁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 환급금의 귀속을 확실히 하려면 반드시 세무서에 통지를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환급금을 위탁자의 것으로 본다. 이야기를 법정을 벗어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 피고인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느꼈을까? 신탁회사의 대표는 재판장을 떠나며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다. 그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던졌고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쟁을 벌였다. 법은 차갑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갈등이 녹아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환급금을 둘러싼 분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였고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냉정하게 법리를 적용해 결론을 내렸다. 형사 책임은 부정되었지만 신탁회사가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을 것이다. 이 판결은 조세법과 형사법의 교차점에서 그리고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분명히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횡령죄, 그 미묘한 경계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은 단순히 판례집 속의 글자가 아니라 현실 속 수많은 사업자와 신탁회사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으로 남게 될 것이다. 법리 심화와 실무적 정책적 함의에 대한 심층 서술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법리적 쟁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해부하고 실무에서 당사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와 향후 입법행정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계약서 문헌 세무 행정, 절차 및 형사 책임의 연결고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청취자 여러분이 이 사건을 법리적 실무적으로 온전히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첫째, 법리적 쟁점의 재구성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환급 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그리고 횡령죄 성립 요건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취지를 근거로 환급 청구권의 귀속을 위탁자에게 인정하였고 채권 양도에 필요한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주된 이유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적 귀속과 경제적 실질을 분리하여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형사법은 법적 지위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므로 경제적 실질이 위탁자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실질과 형법적 평가 기준의 불일치는 형사 책임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에 관한 구체적 요건과 실무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민법상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통지가 단순한 통지서 송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령 확인 또는 등기 공시와 같은 보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세법행정 실무에서는 세무서에 제출되는 서류의 형식과 제출 주체가 중요합니다. 만약 신탁회사와 위탁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환급금 귀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점에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세무서에 공식 통지를 준비하고 환급금 지급 계좌를 신탁회사 명의로 사전에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권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문헌을 넘어서 행정 절차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보호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횡령죄의 구성 요건과 본 사건의 적용을 보다 상세히 검토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직 보관자여야 하며 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률상 환급금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법의 기초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법적 안정성 원칙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책임의 부존재를 의미할 뿐 민사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비교 판례와의 대조입니다. 차고송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송금인이 소유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취인의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 사건에서는 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법률상으로 위탁자였기에 결과가 달랐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횡령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대비는 법적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가 형사적 결과를 어떻게 가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실무과는 판례의 사실인정 논리, 즉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했는지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서 작성 시 권장 조항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신탁계약서 및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것, 환급금 수령 계좌의 명의관리 절차를 구체화할 것, 채권 양도 시 세무서에 대한 통지 수령 확인 등의 절차를 명시할 것, 환급금 수령 시 우발적 분쟁 발생 시 이를 해소할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분담을 규정할 것, 분쟁 발생 시 관할 및 준거법을 명시하고 신속한 중재 조정 절차를 마련할 것. 또한 계약서 별지로 세무 통지 양식과 대항 요건, 이행 확인 서류를 첨부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실무적 대응 방안입니다.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환급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체결 직후 세무서에 통지하고 환급금 지급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환급금이 법률상 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되 신탁회사와의 신뢰관계 구축 및 명확한 내부 회계 처리를 통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민사적 구제환급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행정 절차 세무 조정을 진행하고 형사적 고발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입법 및 행정 개선 제안입니다. 이 사건은 제도적 공백이 형사 분쟁으로 비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행정과 민형사 법체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탁사업에서 환급금 귀속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신고통지 제도의 도입, 신탁계약 관련 표준화된 통지 양식과 제출 절차 마련, 환급금 지급 시 세무당국이 지급 계좌의 명의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 도입,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행정적 잠정 처분의 환급금의 동결임시 관리자, 선임 등을 통해 민사적 회복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급금이 다수 이해관계자 간에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사전 예방책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A, 여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환급금을 신탁사에게 양도한다고 했지만 세무서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급금은 어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어사 대표는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신탁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형사적 횡령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례 B, B사는 신탁계약 체결 시 환급금 지급 계좌를 신탁사 명의로 사전 지정했고 세무서에도 통지를 했습니다. 환급금은 신탁사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수탁자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합니다. 사례 C, C사는 계약상 환급금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기로 했으나 제3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통해 해당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우선권의 문제와 채권자 보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채권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실무 시나리오 확장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당사자들의 대응 방식과 증거, 수집 방법이 사건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예컨대 신탁회사가 환급금 수령을 주장하려면 계약서뿐 아니라 세무서와의 이메일 교신, 세무대리인의 의견서, 환급금 지급 내역과 입금 계좌의 존재, 그리고 위탁자와의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회계 장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탁자 측은 환급금의 법적 귀속을 입증하기 위해 세법상의 신고납부 기록, 관련 법령, 해석자료, 그리고 환급금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이는 내부 결제 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초기부터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야 민형사 절차 모두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범 계약문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합니다. 위탁자는 신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을 신탁회사 수탁자에게 양도하며 양도에 필요한 모든 절차 세무서에 대한 통지 등을 위탁자가 지체 없이 이행한다. 단 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은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호서면 합의로 이를 정한다. 또한 신탁회사는 세무서에 대하여 지급 계좌 명의 및 양도, 통지의 수령을 확인하는 증빙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라는 문헌을 추가하면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 향후 소송 전략을 설계할 때 신탁회사가 민사적 반환 청구를 제기할 경우 우선적으로 권리 귀속의 명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권리 귀속의 명확성, 계약의 문헌, 상대방의 행위 당시의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 의사의 존재, 대항 요건의 미행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 위탁자 측은 법령에 따라 귀속되었다는 취지와 동시에 환급금의 사용이 사업상 합리적이고 신탁계약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주로 사실인정의 범위와 법리 적용의 방식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정부와 입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탁사업과 관련된 세무행정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환급금 지급 시점과 귀속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면 민사형사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표준화된 채권양도 통지 양식을 마련하고 전자적 통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무당국과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히 한 사건의 해결을 넘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인적 서사를 더하면 사건 당사자들의 심리와 갈등은 이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탁회사 대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걸었고 환급금은 사업의 숨통을 틔워줄 중요한 자금이었습니다. 위탁자 대표는 자금난과 운영상의 긴급성을 이유로 환급금을 사용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두 대표의 표정은 말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은 차갑지만 그 안에 깃든 인간적 갈등은 판결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심화 논의로서 학문적 관점에서 이 판례의 의미를 해석하면 우리는 형법과 조세법이 서로 다른 규범적 목표를 가지고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은 과세의 형평과 실질과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추구하는 반면 형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처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취한 해석은 이러한 원리를 반영합니다. 즉 경제적 실질에 의거해 환급금 귀속을 인정하더라도 형사법적 처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귀속과 포관자, 지위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접근이 형평성의 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 시나리오를 확장하면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당사자들의 대응 방식과 증거, 수집 방법이 사건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신탁회사가 환급금 수령을 주장하려면 계약서뿐 아니라 세무서와의 이메일 교신, 세무대리인의 의견서, 환급금 지급 내역과 입금 계좌의 존재, 위탁자와의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회계 장부 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자 측은 환급금의 법적 귀속을 입증하기 위해 세법상의 신고 납부 기록, 관련 법령, 해석 자료, 내부 결제 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초기부터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야 민형사 절차 모두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범 계약 문항과 실무 가이드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예방책입니다. 계약서에 환급금의 지급 계좌를 신탁회사 명의로 지정하는 조항을 넣고 세무서 통지와 수령 확인 절차를 계약서에 명문화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부속 서류로 통지 양식과 수령 확인서, 지급 계좌 변경 시 통지 절차를 첨부해 두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큽니다. 실무적으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템플릿과 증거 목록을 요약합니다. 세무서 통지문 예시, 내부 결제 및 회계 증빙 목록, 민사소송 주장의 골격을 사전에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통지문에는 양도 대상, 양수인, 지급 계좌 명의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내부적으로는 통장 거래 내역, 내부 결제 서류, 비용 계산서, 세무대리인과의 교신 내역 등을 보관하십시오. 이는 분쟁 시 빠르게 제출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정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판사석의 불빛 아래 변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법리를 설명합니다. 신탁회사 대표는 회계장부와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왜 통지를 즉시 하지 않았는지 곱씹습니다. 법정 바깥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건의 쟁점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법적 안정성의 승리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실질 정의의 패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실무에서 어떤 행동 변화를 유도하느냐입니다. 정책 제안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리합니다. 신탁 관련 환급금의 대항 요건 이행을 위한 세무서 제출 양식 표준화, 환급금 지급 시 지급계좌의 명의 확인 의무화, 불복 분쟁 시 임시동결 및 임시관리자 지정 절차 마련, 신탁계약 표준조항 제정 및 권장사항 배포 등은 비교적 단기간 내 도입 가능한 개선책입니다. 작은 제도 변경이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